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폭증한 가운데 중환자 병상 부족이 우려된다는 소식과 공수처법 처리를 둘러싼 여야의 충돌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리뷰, 뉴스워치를 중심으로 이정훈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 입학 수능고사가 치러졌으며 정부의 부분 개각도 발표되는 등 상당히 긴박했던 지난 한 주였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별 상황을 집중적으로 보도하면서 이에 대한 각 지자체들의 방역 대응에 대해 보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1일 뉴스리뷰에서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고리를 통한 감염이 지역사회로 번지며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에 들어간 부산에선 화요일 하루 47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충북 제천 김장 모임 관련해 13명이 새로 확인됐고 청주에도 추가 감염이 발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병상 부족과 의료 시스템 마비 등 우려도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부산 보건소 직원이 확진되면서 부산의 보건소 운영이 중단되는 상황도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타 지역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한편 추가 병상 확보와 생활치료센터 운영 등 추가 조치에도 나섰지만 역학조사 역량도 한계에 다다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최선의 방역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진 보도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수도권 지역, 특히 서울에 집중되면서 서울시는 고위험 시설 운영을 제한하는 핀셋 방역을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룹 운동을 하는 곳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집합이 금지됐고 목욕탕에서는 발안실 운영 중단에 더해 운영 인원도 3단계 조치에 준하는 16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된다고 전하면서 카페에서는 포장, 배달만 허용되고 식사 시에는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전했습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과 사우나, 독서실 등 복합 편의시설도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월 2일 뉴스리뷰에서는 광주시가 수능 시험일부터 나흘간을 특별 방역기간으로 정하고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로는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10일간 광주 지역 누적 확진자는 100명을 넘었는데 전남대 병원에 이어 기아자동차 광주공장과 삼성전자 광주공장, 금호타이어 곡성공장 등 대형 사업장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확산 우려가 커지자 광주시는 민관 공동대책위를 열고 수능 시험일부터 나흘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상향키로 했고 부산에서는 9일 연속 두 자릿수 감염이 이어지면서 부산시는 전체 어린이집에 휴업 명령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 뉴스리뷰에서는 중화 방역 조치에도 일상 감염이 이어지면서 서울시가 5일부터 2주 동안 이른바 서울 멈춤을 도입하게 되면서 밤 9시 이후 도심에서의 각종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강력 조치를 내놨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미 밤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내려진 중점 관리시설에 더해 삼경과 영화관, 마트 등도 밤 9시가 넘으면 모두 문을 닫아야 하고 공공문화 이용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버스는 5일부터, 지하철은 8일부터 밤 9시 이후 운행을 각각 30% 줄이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등교 수업도 잠시 멈춤에 들어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간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 전학년 모든 수업이 원격으로 전환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수능과 계절적 요인들이 결합되면서 일상 감염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에 대해 높아진 사람들의 피로감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협력을 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코로나19 관련 보도에서 확진자의 수만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개인들의 부주의나 실수가 초래할 수 있는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를 대처하기 위해 각 지역마다 치르고 있는 사회적 비용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보도는 매우 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에 대해서도 지나친 개인적 비난이나 책임 추궁에 치중하기보다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행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의 다양한 대응 노력을 차분하게 소개하려는 노력도
긍정적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4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 발표 내용을 보도하면서 신임 장관 지명에 대한 여야 정치권의 반응을 전하였습니다. 지난 12월 4일 뉴스와치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을 단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을 내정했는데 학작 출신의 변 내정자는 도시계획과 주택 분야 권위자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인재라는 청와대 평가라고 전했습니다. 신임 행정안전부 장관에는 삼선인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탁됐는데 전 내정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을 지냈다고 전했습니다. 김현미 장관 교체는 경질보다는 새로운 수요와 변화된 환경에 맞춰 현장감 있는 정책을 펴나가기 위한 인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는데 즉각 전쟁에서 고전 중인 정부 전술에도 변화가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추미애 윤석열 갈등 전국이 정리되는 대로 추 장관 교체가 포함된 2차 개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2월 4일 뉴스리뷰에서는 여권은 이번 4개 부처 개각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적임자를 지명했다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추미애 장관 등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하며 국면 전환용이자 5기 개각이라고 날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비상시국 속에 전문성과 안정적 정책 추진에 방점을 두고 개각을 단행했다고 평가하면서 현역 의원인 전해철 의원에 대해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정권의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은 권덕철, 정영애,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서는 각각 정부의 평형적 복지와 양성평등 정책, 서민 주거 안정을 추진해 나갈 전문가이자 적임자로 평가하면서 안정적 정책 추진을 주문하는 동시에 야권을 향해서는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야권은 국민을 분노케 하는 개각이라고 비판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추미애, 강경화 장관 등이 개각 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을 지적하며 국민들은 정부 여당에 대한 희망을 접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4개 부처에 대한 부분 개각을 전하면서 신임 장관 후보들의 지명 내용과 이에 관련된 정치권의 반응을 비교적 단순하게 보도하였습니다. 4개 부처의 신임 장관 지명 내용이라는 점에서 취재의 시간적 제약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인 보도 내용의 균형감은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국토부와 행안부 장관 후보 중심으로 정치권의 반응을 중심으로 내용이 치우친 경향이었고 정부 발표 이외에는 신임 장관 후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는데 특히 2개 부처에 대한 내용은 다소 빈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부동산 주무부처와 선거 소관 부처에 쏠리는 관심은 이해가 되지만 특정 부처만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듯한 보도 방향은 국가 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는 데 효과적이지도 않고 새로운 개각에 대해서 적절한 사회적 논의를 이끌어내는 것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아동복지법의 개정안을 소개하면서 아동학대 방지와 관련해서 이웃 주민들에 의한 자발적인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 뉴스와치 그래픽뉴스에서는 국내 아동학대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 현상에 대한 경각심뿐만 아니라 아동학대 방지를 위해 필요한 이웃 주민들의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내 아동학대 피해 건수는 지난 2015년 11,700여 건에서 지난해에는 30,045건까지 증가하는 추세인데 그중 75%가 넘는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아동학대 처벌법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는 교사, 의료인, 아동 관련 시설 종사자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이번 여수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이웃들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이웃의 지속적인 신고가 아동학대 방지에는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잇따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경찰과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법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한 아동에 대해 2번의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상처가 없어도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즉시 분리해 보호 조치를 하는 즉각 분리 제도가 1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대 신고 접수 시 조사자의 범위를 피해 아동의 이웃 등 주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고 전했습니다.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수업이 줄면서 아동학대 피해 여부를 확인하기가 더 어려워졌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신고 의무자라고 생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는 이웃 주민의 신고로 밝혀지게 된 여수 아동학대 사건과 사회적 논란이 되었던 여러 아동학대 사건 등을 소개하면서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의뢰 언론에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시하곤 했는데 올해는 그러한 시도도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주 연합뉴스TV의 보도는 시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개정된 아동복지법의 내용을 소개하면서 아동에 대한 우리 모두의 관심을 촉구하는 내용은 호소력이 있는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서상 다른 가족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고민에 대한 실용적인 대안도 같이 제시되었다면 보다 유용하고 실질적인 보도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 했나요? 네, 저는 지난 6일 오전 9시 20분에 방영된 명품 리포트 맥을 모니터했습니다. 여의도 풍양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균열 조짐을, 기업 기상도에서는 반전객이 잡은 기업과 복병 만나 흔들린 기업 등을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여의도 풍양계로 시작합니다. 대통령에게 지지율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데요. 역대 정권에서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넘으면 청와대의 국정 운영에 야당마저 끌려오고 40%로 내려가면 여야 충돌이 격렬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에 이상 신호가 감지되었다고 합니다. 12월 첫째 주 이뤄진 지지율 조사 결과 리얼미터와 한국갤럽 조사에서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는데요. 지지율 자체보다도 지지율 하락 원인인 주요 지지층, 이른바 집토끼가 가출했다는 겁니다. 역대 정부는 지지율 40%가 무너지면 리더십에 타격을 입었다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비선 실세 국정 개입 논란 이후 지지율이 30%대로 하락하며 내리막길을 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도 측근 비리가 잇따라 터지면서 20%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의 경우 부동산 정책의 실망과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 간 갈등이 지지층 이탈의 원인으로 꼽혔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결국 민심에 귀를 기울이라는 국민의 경고일 수 있다는데요. 문 대통령이 처음으로 레임덕 없는 대통령이 될 수 있을지 지지층은 대통령의 응답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로 여의도 풍양계는 마무리됩니다. 다음은 기업 기상도입니다. 첫 번째 맑은 기업은 바로 중국 대형 보험사와의 소송에서 1심 승소를 한 미래에셋인데요. 작년 9월 7조 원의 미국 호텔 15개를 사는 계약을 중국 안방보험과 체결했지만 호텔 법인들이 각종 소송, 사건에 휘말려 계약 깨자는 미래에셋과 돈 내라는 안방이 붙었는데 미국 법원은 미래에셋 손을 들어줬다고 합니다. 다음은 대주주 논란 해결 후 올 7월 대출을 재개한 K뱅크인데요. 3분기에 703억의 적자가 났지만 작년보다 줄었고 대출 잔액은 67% 급증해 2조 원 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흐린 기업은 훈련 중인 안내견을 문전박대했다가 여론 문매를 맞은 롯데마트인데요. 매서운 비판 여론에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불매운동까지 거론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흐린 기업은 한국 GM인데요. 긴 갈등 끝에 마련한 노사 잠정 합의가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돼 시계 제로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11월 판매량이 반토막 나면서 노조는 파업을 미루고 교섭 재개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공멸은 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뉴스 프리즘에선 작년과 비교한 영상으로 연말 도심 불빛이 사라진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합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축제를 분산 개최했다는데요. 이로 인해 상인들에게도 연말 특수가 예외가 되었다며 시민과 상인들 모두 아쉽고 마음이 좋지 않다는 인터뷰 내용을 전했습니다. 코로나는 연말 모임 풍경도 바꾸고 있다는데요.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모이는 랜선 송년회에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종무식을 비대면으로 추진하며 이러한 분위기를 주도하는 기업들도 생기고 있다는데요. 소규모 집단 감염으로 인한 코로나 급 증가세가 경고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선택이 모두를 위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사태는 배달 주문 또한 폭증시켰다는데요. 한 달 만에 배달 건수가 10.2% 증가하며 배달이 주문 건수를 따라잡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업체들은 배달 대란 방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유통업체들은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의 파격 할인과 플랫폼 확장으로 매출 회복에 힘을 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재난지원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데요. 가결된 2021년도 예산안 중 3차 재난지원금은 3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집행계획은 아직 미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정부 여당은 내년 2월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데요. 적시 지급으로 효과를 내기 위해선 지급 대상과 방식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는 말로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박수빈 학생은 이 명품 리포트 맥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온라인을 통해 지인들과 연말을 보내고자 하는 랜선 송년회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길어지면서 연말에도 이전과 같은 모임이 힘들어졌는데 랜선 송년회가 요즘 사회에서 강조하고 있는 몸은 멀리, 마음은 가깝게라는 문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과 박수빈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쿨 시간. 要锲而不舍。 네, 한국 경제가 지난 3분기 코로나19 충격을 딛고 2% 넘게 성장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 회복의 변수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코로나 팬데믹 속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우리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1일에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올해와 내년도 세계 주요국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좀 내놓지 않았습니까? 이 중에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해주시고 특히 우리나라에 대한 이 전망을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를 했는지도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제협력기구 OECD는 지난 1일 코로나19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선진국들로 확산되면서 각국의 확산 억제 조치와 위축된 소비 심리가 생산과 소비에 타격을 줘서 올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을 마이너스 4.2%로 제시했습니다. 직전 전망치인 9월 중간 경제 전망에 마이너스 4.5%에 비해서 0.3%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1%로 발표했습니다. 이는 8월 마이너스 0.8%에서 9월 마이너스 1%에 이어 다시 소폭 하향 조정한 것으로 코로나19 재확산의 충격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파이낸셜 신문은 OECD가 올해 크게 위축된 세계 경제가 백신 치료제 개발을 가시화 등에 힘입어 점진적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대응으로 경제가 빠르게 회복되어 왔으나
대면 서비스업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합니다. OECD는 한국에 대해 효과적인 방역 조치로 인해 회원국 중 2020년 GDP 위축이 가장 작은 국가라고 명시적으로 언급했다고 전합니다. 국민일보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여전히 OECD 37개국 중 1위이며 주요 20개국 중에서 중국에 이어 2위라면서 미국 마이너스 3.7%, 일본 마이너스 5.3%, 독일 마이너스 5.5%, 프랑스 마이너스 9.1%, 영국 마이너스 11.2%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OECD의 발표를 전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소비 회복에 힘입어 활동이 회복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규모 가계 이전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회복, 뉴딜 정책의 대규모 디지털 및 그린 투자가 경기 회복의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한겨레 신문도 OECD 발표 내용을 전하며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원으로 소비가 살아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회복되었지만 일자리는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1년부터 2022년은 연평균 3%의 성장이 예상된다면서도 불확실성이 높아 회복이 확고해질 때까지는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고 비정규직과 서비스업 등 취약 부분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OECD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성장으로 진단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을 각국이 어떻게 대응하면서 빠른 시기에 극복해내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도합니다. 한편 언론은 한국의 신속한 코로나19 확산 조치를 높게 평가하지만 일자리 감소와 비정규직 증가 및 서비스업 등 취약 부분에 대한 심각성 또한 우려된다고 합니다. 네, 국내 기관들도 내년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반등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를 많이 내놨더라고요. 이 내용 좀 정리해 주시고 우리 언론들은 이걸 어떻게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하고 있는지, 만약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1.3에서 0.2%포인트 올린 마이너스 1.1%로 상향 조정했고 한국경제연구원은 마이너스 1.4%로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여파가 내년 상반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장기간 쌓인 경제 여건의 불확실화와 대외적으로는 전 세계 확진자 급증으로 인한 경기 회복 지연 등의 영향으로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등 정부의 부양 노력에 민간 소비는 일시적 반등을 보였지만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다시 급격히 경기가 위축되면서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임금 상승률 하락과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및 폐업, 실업률 증가 등이 민간 소비 회복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례적으로 높은 가계 저축률은 코로나19에 따른 소비 위축에서 비롯되고 있으며 경기 부진과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을 제시합니다. 이처럼 저축률 상승에 따른 소비 위축과 전반적인 경기 부진은 다시 취약계층의 근로소득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결국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진단합니다. 연합뉴스는 글로벌 경제 악화로 각국이 초저금리 등으로 돈을 풀면서 유례없는 유동성이 증시를 끌어올리고 있다면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합니다. 유승민 삼성증권 글로벌 전략팀장은 유동성 효과가 미국 이외의 지역 코로나19를 상대적으로 잘 통제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 등으로 옮겨 다니면서 국내 증시에도 많이 유입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을 전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한국은행과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 내용을 소개하면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마이너스 1.1%와 마이너스 1.4%로 조정했다고 전합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따른 글로벌 경제 악화와 경기 회복 지연으로 인한 기업 실적 부진, 소상공인 폐업 증가, 실업률 증가 등 위기를 보도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국내외 기관의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지표와 특히 서민 경제에 대한 위기와 분석이 부족했으며 현재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은 부재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미중 무역 갈등이지 않습니까? 그 미중 무역 갈등이 굉장히 고조됐었던 지난해에 우리나라 그 수출 감소폭이 10%대라서 상위 10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고 하더라고요. 내년에 바이든 행정부도 출범을 하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그리고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 경제는 어떻게 전망이 되고 있는지 이 전문가들의 견해를 언론에서 어떻게 비추고 있는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 통상 정책은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자유무역과 공정무역에 대한 지지를 보이며 중국 견제 또한 트럼프 정부의 1대1 방식이 아닌 동맹국과 협력한 반중 연대 형태로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 태기를 강요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슬기롭게 선택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는 바이든 시대에도 미중 간의 긴장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며 오히려 미국과 중국 중 양자 태기를 종용하는 압력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이 나온다고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 전합니다. 성태훈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바이든 당선으로 미중 갈등이 좀 더 완화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완화된더라도 첨단 기술 분야에서는 완화될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 부분을 빼면 나머지 파트는 우리나라에 큰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중앙일보 또한 바이든 당선 후 정세는 한반도 평화 만들기 긴급저담 특집을 통해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고 한반도 비핵화 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수정이 예상되면서 한국 정부 또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김성환 고려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는 경제적 측면에서는 근본적으로 중국을 세계무역기구 WTO 등 국제체제로부터 배제하는 것은 자제할 전망이지만 핵심 키워드가 기술 패권인데 이 문제와 전통 문제를 분리하면서 5G나 AI 등의 기술에서 철저하게 중국을 배제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처럼 언론은 내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한국 경제 전망에 대해 많은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우리 정부의 빠른 대처와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합니다. 특히 언론은 바이든 행정부는 다자간 무역 협정인 포괄적 점진적 환타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의 재가입 추진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외교 안보와 통상 이슈를 분리될 수 없으며 미중 간의 선택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뭐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코로나19 극복일 것 같습니다. 이게 자연히 내수 경기 그리고 수출에도 타격이 불가피한 부분 때문일 것 같은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비관적인 시나리오가 현실화되지 않으려면 앞으로 어떤 대책들이 필요할지, 만약 거기에서 언론의 역할이 있다면 바람직한 언론의 역할은 어떤 것일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은행은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전개 양상과 백신 치료제 상용화 시기, 반도체 경기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이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더디게 할 것이라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제시합니다. 하지만 수출은 해외 코로나19 재확산의 타격을 받더라도 2차 확산 때처럼 선방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지만 직접 영향을 받는 소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특히 사회적 거리 2.5단계 조치에 따른 영업 제한 금지뿐만 아니라 국민의 심리적 불안에 따른 경기 위축도 경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절박함에 내몰린 국민의 경제적 존엄성을 지켜주기 위해 긴급 구제 차원의 생계비 지원, 임대료 상승 제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빠른 지원, 비정규직, 특수고용직 고용 지원, 실업률 문제, 부동산 주식 부유층에 대한 세금 증세 등 구제와 회복의 경제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언론은 먼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경제 및 생존 경제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 취재와 보도가 있어야 합니다. 언론은 이를 통해 정부와 국회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과 장기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대한 국민의 고통을 전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이며 실질적인 지원과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언론은 정부와 국내외 기관에서 발표하는 보고서 내용과 지원 정책에 대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자세하게 반복적인 설명과 분석해주는
경제 해설 저널리즘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은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세계 경제의 동향과 국내 경제와의 역동적인 움직임에 대한 구체적인 경제 분석과 비판, 그리고 우리 정부와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감시와 비판 또한 병행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 이장환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